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판도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로 야당 후보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상대할 야당 후보가 흠결 많고 정책 능력이 부족한 준비가 안 된 윤석열 후보에서 정치 경험이 많고 노회한 홍준표 후보로 바뀌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자들이 윤석열의 불안한 대세론을 외면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 윤석열 후보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도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을 상대로 작전을 짰던 민주당 대선 전략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후보를 이길 확실한 대항마를 찾아야 합니다. 돌이켜봅시다. 올해 초만 해도 이낙연 대세론이 득세했습니다. 경선 하나마나 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높았던 그 지지율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세론이 민주당 경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대선에서 승리할 후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대선 승리의 간절함이 도덕적 흠결과 정책적 문제점을 덮고 신기루 같은 대세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대로 후보가 거둬지면 과연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재명 후보로도 홍준표 후보를 이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경선을 이기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는 본선 승리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이 불편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홍준표 후보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 후보를 꺾고 대선 승리를 이뤄낼 유일한 필승 카드는 바로 저 정세균입니다. 이미 홍준표 후보도 인정을 했습니다. 홍 후보 스스로 정세균이 민주당에서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후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가장 손쉬운 상대라고 지목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도 정세균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보수의 인사들이 정세균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세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정세균이 정책적으로 가장 잘 준비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박빙의 선거에서 유일하게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정세균의 안정감과 확장성 때문입니다. 지금 보수 언론과 야당은 민주당 후보로 도덕성과 자질이 불안한 후보가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정권 재창출 이뤄낼 수 없습니다. 불안한 후보로 대선 승리 이룰 수 없습니다. 보수 세력의 총 공세 앞에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있는 후보만이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 해와 바람을 아십니까? 해와 바람은 누가 더 힘이 센지 겨루기 위해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했습니다. 결국 나그네 옷을 벗게 한 건 사이다 같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해였습니다. 저 정세균, 홍준표의 바람을 잠재우고 대선 승리를 가져올 햇살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품어 안을 따뜻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전북과 호남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왔습니다. 한이 바뀐 만큼 대항마도 바뀌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북이 선택하면 정세균이 이깁니다. 보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본선 승리가 준비된 저 정세균을 선택해 주십시오. 도덕성, 안정감,
유능함, 확장성까지 네 박자를 모두 갖춘 필승의 대항마 정세균이 민주당의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이번 추석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호남 대첩에서 정세균의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도권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께 대여서가 되는 거고 이번 선거인데 스포이크 결과가 사실 이 집을 우리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 충청권에서 사실은 제 성적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50% 정도였고 아마 이제 연령대가 고연령층은 투표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 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아무튼 이제 제 기대에 못 미쳤는데 이번 주가 대구 경북 강원도에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가 있고 동시에 63만에 달하는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1차 슈퍼위크에는 조금은 충청권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꼭 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강원이나 또 대구 경북에서도 성과를 내고 특히 이제 1차 선거인단에는 우리 전북의 그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가 약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질문인데요. 예, 아니,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안 되면 예. 민주당을 또 가만히 있었다가 예, 이제 이런 거죠. 그 경선의 역동성 그리고 선거판의 다이나믹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아주 조용하게 그냥 처음에 시작되던 대로 경선이 굴러간다면 사실은 굳이 경선을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또 경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흥행, 국민적인 관심을 유발하는데도 전혀 이 가능성이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경선의 역동성 그리고 판이 흔들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도 커지고 또 실질적으로 경선 결과가 경선 시작하기 전과는 다른 양상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선이 시작될 당시의 여론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또 의미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의 경선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아직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판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동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정파가 나름대로 실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편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편에서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 힘이 선거판이 큰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은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과거의 경험칙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 2차 슈퍼이크가 그렇게 되면 거의 기존의 기존 판들을 한도 거의 저했을 겁니다. 1차가 이제 방향성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선거를 결정짓는 것은 이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 호남에서의 이 표가 따져야 그래야 대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1차 슈퍼이크도 70만 명이 넘는 그런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전체 숫자로 보면 3분의 1 내지는 3분의 1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민주당 경선의 경우에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실질적으로는 경선판을 결정짓는 그런 중차대한 이 타이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이 아직 초기지만요. 이번 경선에서 최소한 2위 정도까지 가가지고 결승까지 생각을 문제로 혹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원래 1위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경선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최소한 2위를 생각하면서 경선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결선에 갈 수 있는 것인데 6명이 이번에 경선을 하기 때문에 다들 당연히 결선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예측을 했는데 첫 주에 첫 순회 경선에서는 이러다가는 뭐 결선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아마도 이제 상대방의 그런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번 1차 슈퍼이크에 과연 그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의 모습이 재현되느냐 아니면 변화가 시작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아마 향후의 경선판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상대당 후보들의 홍준표 후보 측이 왜 우리 박혜균 후보님을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흠결이 없는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준비가 가장 잘 된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도 유권자가 보기에는 이런 점이 좀 부족하다 그런 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드러난 평가를 보면 저는 아마도 이 통틀어서 무결점, 흠결이 없는 그런 후보일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그야말로 이광재 위원장의 표현에 의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대통령직을 아무 연수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흠도 없으면서 이제 왜냐하면 본선에 가면 정책 경쟁도 하겠지만 이제 어떤 시비거리가 있느냐,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그 중도층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선거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도층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정세균인데 그것은 흠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제가 경제와 외교를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모든 부분에 걸쳐서 제대로 학습이 되고 준비가 되고 경험을 한 유일한 후보가 저희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도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정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정현 전 대표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보님의 장점은 많이 있는데요. 스스로 나의 단점은 무엇이다.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쇼맨십이 부족하다. 쇼맨십이 부족. 엊그제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당신은 쇼맨십이 부족해가지고 그 진가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쇼맨십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쇼맨십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쇼맨십 가지고 대통령 하다가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실패하는 대통령이 되기 십상이고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맨십 없이 대통령이 꼭 되고 싶습니다. 쇼맨십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그런 후보가 아니고 진정성과 실력과 또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꼭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두 가까운 사례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BBK가 전혀 자기는 관계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BBK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계신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측근 비리 때문에 지금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쇼맨십이나 인기나 순발력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을 뽑을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으면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도덕성과 품격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품위만 있지 무능하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 토대 위에서 도덕성과 품격을 갖는 것 그게 아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대통령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통령이 엊그제 의원직 사퇴를 하셨잖아요. 예. 정부가 가지는 어떤 정치 일본적인 상징성이 있고 바로 직전에 정부님이 그 지역구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경선 경쟁자이지만 또 같은 종로 지역구 그 선거로서 그 의원직 사퇴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고 그 다음에 사퇴가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마땅한지 주방의 대표님. 예, 종로에서 몇 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좀 섭섭하다고. 그게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 충분히 협의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점들이 좀 유권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국회법을 우리는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희숙 의원 그 표결을 왜 안 합니까?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 국회의원직이 무슨
이상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진정성을 가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을 거예요, 윤희숙 의원이. 아니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지, 그걸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저는 뭐 정치인이 한 말을 하면 천금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한 번 말을 하면은 번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사 순리대로 이렇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왜 표결을 안 하시냐고 했는데 그건 어떤 민주당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야를 통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야 마찬가지 국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뭐 사퇴가 아니라 탈당을 먼저 하라는 좀 입장도 있잖아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사퇴가 아니라 탈당을 먼저 해라, 그리고 수사를 받아라, 뭐 이런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관여하겠어요. 그냥 이제 제가 국회의장 출신이니까 국회는 좀 드라이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그냥 매사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회법이 무시되기도 하고 좌지우지되는 그것은 우리 국회의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의원이 사퇴서를 냈으면 당연히 그 가결시키고 부결시키고는 그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정당에서 붙들고 앉아있고 하는 것은 나는 그건 지혜롭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의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 이 전 대표의 사퇴서도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거야. 이제 정치적인 그냥 저는 그분의 인격을 있기 때문에 그게 진심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 정상이죠. 예,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추가 질문 있으시면. 그 후보님의 자질이나 능력 이런 부분은 다 공개가 됐고 검증이 어느 정도 지금 수행하면서 됐잖아요. 선거를 많이 치러오셔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바람인데 어떻게 좀 바람을 좀 일으킬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바람이 일어날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바람이 안 일어나네요. 전주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요. 바람을 일으켜주세요. 3차 선거인단 등록 많이 했어요, 전주에서. 3차에. 3차에 예. 1차에 많이 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저야 전라북도를 정말 사랑하고 도민들께서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으니까 항상 도민들의 처분만 바랄 뿐 도민들께 이렇군 저렇군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죠. 아마 도민들께서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또 때가 되면 나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도민들께 저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고 소통의 통로가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남은 경선 기간 동안 진지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